예, 안녕하세요. 헌법 시간입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학문이지만은 이 헌법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200페이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인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또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헌법 조문을 잠깐 좀 보시면요.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잘 보시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은 이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를 서로 다른 조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입법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2항은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3항,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헌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오늘까지 이제 시험 출제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아마 시험 범위는 다음 주까지 진도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저는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냈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기에 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복습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문제고요. 사지선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 헌법을 다 공부하시기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험 출제를 하면서 1번 문제는 이 책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또 3번 문제는 또 몇 페이지다. 제가 페이지 수까지 제가 자세하게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그 정성을 기울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임병호 목사님께서 아주 그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또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내지는 않았지만 또 그러나 제 기준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다음 주에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리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일정 부분의 내용을 그 학생들이 얼마큼 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나 300페이지를 내면서 아무런 힌트가 없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충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먼저 의의예요. 그 인간하고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겠는가? 가장 뚜렷한 차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를요,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가 구가하고 있지만 되는 이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는요, 상응하는 그 대가 이상의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요, 대한민국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다 보장되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억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러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은 없겠는가? 이런 두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김여정이가 이 대북전단 그런 뭘 풍선 같은 거 서신 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금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제 만들어서 대북전단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에다가 우리가 뭐 1달러, 2달러 돈도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북한의 잘못된 실정들을 얘기하고 남한의 또 이게 번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풍선이나 이런 등등을 보내는 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의 예거든요. 그걸 이제 못하게 금하고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직도 이 표현의 자유가 상당 부분 억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세 때 보면 인쇄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쇄 기술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유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책도 자유롭게 보급이 됐었죠. 그런데 이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전파가 되면요, 누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하면 첫째,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국민들이 우매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하니까 우매해지기 어렵단 말이죠. 또 국가가 두려워할 거고, 두 번째는 또 교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많은 이 교인들에게 성경도 공개하지 않았고, 성경은 신부들만 보는 그러한 책이고, 그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만 성경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교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 보급도 쉬워졌고 각종의 정보 교류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소위 검열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검열은 유럽에 걸쳐서 모든 국가에게,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 또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검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695년에 영국이 검열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제 반항을 했죠.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검열법 폐지로 상당히 확보가 됐다, 확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출판 또는 집회 결세의 자유의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언론 출판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요, 언어나 문자로, 언론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판은 이 글자나 상형에 의해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언론과 출판은 우리가 차이가 있다.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뭐 언론의 자유가 될 것이고, 출판은 일정한 이 서류, 문서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의사 표현으로서 보호될 것이냐, 보호가 된다고 헌재는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업적 광고가 있죠. 그럼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 이 광고인데 그게 이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광고가 아니라 근데 의견 광고란 말을 쓰죠. 그러나 상업 광고, 무슨 뭐 정관장에 무슨 제품이 이러이러한 효능이 있다, 이런 등등의 이제 광고를 한단 말이죠. 이 상업적 광고도 언론 출판에 의해서 보호가 되느냐,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또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즉 정신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민주체제를 성립하고 유지시키는데 이 불가결에 필요한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가능케 하는 열린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열린 공간이 없이 민주정치는 성립될 수도 없고 유지 발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의사표현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4가지로요. 첫째가 의사의 표명 및 전달이다. 책에 나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전적 의사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요, 알 권리, 다른 말로 정보의 자유다. 2가지만 먼저 보시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제일 하단에 보면요, 201쪽의 하단에 보면 익명 표현의 자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표현은요, 익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그래서 그걸 익명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표현의 자유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다가 무슨 리본을 표현한다. 예전에 보면 그 세월호 사건 때 노란 리본을 많이 달았습니다. 좌파들이요. 우리 이제 우파들도 이제 그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뭐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리본을 표용함으로 붙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은 하지 않지만, 즉 비언어적인 매체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보통 상징적 표현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걸 보통 상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매운동에 동참을 호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 회사의 제품을 사지 맙시다. 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을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할 때 이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요. 여기서 허용되지 않은 것은 이런 겁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겠다, 압력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불매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보여주셨는데, 안희환이나 이동욱 회장 측에서 전 목사님을 갖다가 올 가을 총회에 각 교단의 이단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이제 이 참여자를 구하는 그런 이제 그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어제 봤었는데,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보면 동참을 호소하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허용되는데, 다만 동참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허용될 수 없죠.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의 그 성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단에 누구라고 명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라든지 또 어떤 뭐 장로라든지 그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거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동참만 호소했단 말이죠. 그런 문건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분명히 누가 이 주관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주관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같은 사람을 모으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주체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알 권리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에서 첫 번째는요. 말할 자유. 이게 꼭 필요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이제 인류가 희망을 해왔어요. 그런데 말할 자유는 허용됐어요. 말할 자유는 허용됐는데 우리가 뭔가 말을 하려면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접근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제경제학에 아주 정통한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 국제경제학에 해박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국제경제학을 말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의 무역 수지라든지 무역의 수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각종 통계 자료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제의 문제가 뭐다. 앞으로도 전망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각종 정보에 접근해서 그것을 내용을 알지 못하면 말할 자유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의 이 의사 표현의 자유의 내용은요. 첫 번째가 의사의 표명 및 전달이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 알 권리다. 다른 말로 정보의 자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 표명은요.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유로운 의사 형성은요.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권리를 현대적 형태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고 듣고 아는 자유는요. 그런 것이 없다면 말하고 쓰는 자유는 공허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책에 보면 그 이제 단락이 갈라지는 부분에 보면 알 권리는 읽을 권리, 들을 권리, 볼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읽을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또 들을 권리가 필요하다. 또는 볼 권리가 확보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알 권리도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보 수령과 정보 수집. 조금 이제 여기 여러분이 개념상 여러분이 좀 어감에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보 수령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 썼고 한 번은 정보 수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집. 여러분 여기서 정보 수집만 잘 보시면 돼요. 수령과 수집이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수령과 수집을 이제 나누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정보 수령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근데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보려고 그래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도서관 사용을 금하는 거예요. 도서관 사용을 금하는 것은 이 정보의 자유 중에서 어떤 형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보 수령권, 내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국회 도서관에 가서 정보를 제가 찾아보려고 해요.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도서관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도서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만 원씩 내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거 봐라, 각종 정보를 그건 다 비치를 해놨어요. 누구든지 2만 원을 내면 정보를 가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만 원이라는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어떤 것을 금하고 있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정보 수령권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정보 수령권 하면 국회 도서관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뭔가면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교수가 국가에 소장되고 있는 각종의 이 무역 지수 이런 자료를 나한테 열람을 허용해 달라. 이건 정보 수집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 명단을 우리가 알려달라. 이것도 정보 수집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특정의 국가가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을 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건 수집권입니다. 수령권은 이미 있는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만약에 도서관에 출입을 금한다. 그러면 수집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권을 제한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2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요.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둘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알 권리는요. 국가의 정보 공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5.18 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 그랬는데 국가가 공개하지 않아요. 또 이 전교조에 어떤 선생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고자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사생활의 비밀과 비밀에 대한 침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와 국민의 알 권리의 이 두 개의 비중을 봤을 경우에는요,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요, 국정 공개가 광범위하게 넓게 인정되고 강하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 국가의 이 국가기관 담당자들은 이 말을 좀 잘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국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는 따라서 넓게 인정되고 강하게 인정되어 오른 것이다. 우리가 요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사망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그걸 대통령 기록물이라 그래가지고 다 비밀로 붙여졌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반드시 열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행은 이제 국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건 어렵죠. 민주당이 반대할 테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건화시켜서 법원에 고등법원장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고등법원장이 찬성을 해서 허가를 해줘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시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3시 반경에 우리 그 이재준 씨가 이 북한에 의해서 억류됐다는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알았거든요. 3시간 후인 6시 반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밤 9시 반에 북한에서 사살됐습니다. 그렇다면 6시 반부터 9시 반 사이, 즉 3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는지 그럼 분명히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사실에 그 기간 3시간 동안 뭐 했냐. 옛날에 이 사람들이 맨날 박근혜 대통령 그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뭐 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무리한 요구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억류된 사람을 우리 공무원을 살릴 수가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대변이라든지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인질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월북을 했건 월북이 아니건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해외 언론도 다 보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그 이대준 씨를 사살했겠냐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3시간의 비밀, 이 3시간은 문 전 대통령이 살인 방조의 법적 책임을 질 만한 충분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통령 기록물로 다 들어가면 보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법은요, 고등법원장이 허가하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일까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의 정보 공개는 늘 누구와 충돌하느냐?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정보 공개는 정보 보호와 충돌돼요. 다시요, 국가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면 누구의 개인의 사적 정보 보호가 위협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공개는 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 개의 법익의 무게를 재서 형량을 해야 옳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례를 냈습니다. 구치소장이 신문 기사를 삭제했어요. 신문을 이제 구독하는 수용자가 있었는데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질서 유지와 보안을 위해서 신문 해당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사람이 이 정보를 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단 말이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다투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그다음에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성적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변호사법이. 저희도 그 당시 저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성적 공개를 금지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성적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성적을 공개해서 어느 학교가 평균 몇 점이 나왔는지 이런 등등을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야만 로스쿨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학생들도 정진할 수 있단 말이죠. 성적 공개를 금지한 것, 그걸 헌재는 헌법에 위반된다. 어떤 측면의 권리를 침해했느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액세스죠. 액세스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접근한다, 또는 접근해서 무엇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예전에는요,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이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언론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침해자였는데 지금은요, 국가 이외의 이 언론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이, 그럴 경우에 당의 언론사를 상대로요,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요, 당의 언론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당의 언론사가 기사화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또 신속하게 이 피해를 좀 보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바로 이게 액세스권이 되는 겁니다. 액세스. 그러니까 이 액세스라는 말은 언론 매체에 접근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실에서는요, 언론권이 독점화되어 있거든요. 몇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론 매체가 언론 매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권은 언론 매체의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고 또 표현의 자유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고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정보도 청구가 있고 반론이 있고 해명이 있습니다. 그 정정보도가 있고요. 정정보도, 반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해명이 있습니다. 이 정정보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을 경우에 고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론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겠죠. 잘못된 내용, 저와 다른 내용을 보도했단 말이죠. 제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인데 제가 불교 신자라고 했건데 신문에서 냈다든지 이런 경우 그건 정정보도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사를 많이 끌지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반론권입니다. 반론. 그럼 반론권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론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의견을 실어달라. 그게 아닙니다. 이 반론은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내 생각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론권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면요. 언론사는요. 자, 1, 2, 3, 4, 5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정해야 되거든요. 1, 2, 3, 4, 5. 그랬는데 언론사가요. 1번만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또 5번만 얘기를 했어요. 이 2번, 4번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1번, 1, 2, 3, 4, 5가 다 팩트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2번과 4번이 빠져 있다. 1번과 3번과 5번만 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가 이게 지금 오판할 수 있단 말이죠. 135의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과 부합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번과 4번이 들어가 줘야만 전체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 2, 4를 빼고 예컨대 얘기한단 말이죠. 예컨대 전광훈 목사님을 이렇게 흉보는 그 비난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 까불면 죽어다. 그다음에 빤스 목사다. 이렇게 되면 그 문장 중에서 내용 중에서 135만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사람을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2번과 4번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반론권은 뭐냐? 언론사가 팩트를 잘못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사실에 맞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행간의 의미 2번과 4번을 빠뜨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내 자신의 의견을 여기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어야 옳을 것이다. 이게 바로 반론입니다. 반론. 즉 2번과 4번 또는 6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자유롭게 그 언론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허락할 것이다. 이게 바로 반론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반론권은요. 첫째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사실적 주장.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반론권은요. 어떤 신문에 제가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을 썼으면 그 칼럼에 의해서 지적받거나 비판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받는 사람이 제 칼럼을 읽고 저 잘못됐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라고 해서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논평, 비평, 사설, 칼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수한 논평이나 비평에 대해서도 이제 이 반론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이 반론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지만 이 반론은요, 이 보도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틀렸다면요, 정정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맞지만은 부합하지만 2번과 4번을 빠뜨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근히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보도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달라,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빠진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이 법에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양쪽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로마법 1회로 보면 격언에 양쪽에서 들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들으라. 그 쌍방의 말을 듣게 하기 때문에 진실 발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죠. 두 번째로서는 피해자의 인격을 또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언론교화는 아주 힘이 세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무기 대등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언론의 공정성을 제고시켜 주기 때문에 이 액세스권은 현대 이 언론 출판의 그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명권이 있어요. 해명권. 이게 뭔가 하면 언론에 대해서 일정한 사실을 추후 보도해달라. 이건 다른 말로 이제 해명은 추후 보도. 추후 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문에요, 지금 뭐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도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단 말이죠. 누가 간통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간통죄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은 무죄 추정을 하지 않고, 뭐 저도 그런 편이지만 저 사람이 간통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유죄로 간주하는 우리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보니까 무죄가 됐어요. 간통죄가 무죄가 됐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미 신문에는요, 간통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저는 간통을 했구만,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간통죄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 매체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무죄가 됐다는 사실을 실어달라고, 추후에 보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구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해명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해명권이다. 또는 추후 보도 청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요, 신문과 방송의 자유가 있어요. 이제 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되겠지만은, 이걸 또 넓게 보면요, 신문사와 방송사가 자유롭게 신문을 만들어내고 방송할 수 있는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문이나 방송을 들어야만, 접해야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출판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문과 방송을 여러분이 조금 그 특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신문과 방송. 신문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실 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립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은 그 자신의 경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독자를 만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책에다 썼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문은 물론 사실을 보도할 때는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옳죠.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이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 신문사가 추구하는 이념, 가치,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 경향들을 외부에 표출한다고 해도 신문의 기능에 역행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우리가 기독교 신문 아닙니까? 물론 많이 이제 좀 변질됐지만, 그러나 그 국민일보가 이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서 기독교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그러한 논평을 많이 실린다고 해서 그 신문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신문은 이 다양하게 이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 신문의 각종의 경향을, 이념과 가치가 다른 것을 지향할 때 그를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수 우파의 조중동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좌파의 한겨레 또는 경향신문 있지 않습니까? 우린 자유일보도 우파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신문은요, 이와 같이 다양하게 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신문이 독과점으로 운영되면요,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신문에 대한 국가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이 방송은요, 방송사는 어떤 제한이 있냐면 이 주파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신문이 사실상 엄청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문제일 정도로 신문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게 신문인가 아닌가, 신문의 그 레벨에 들어가기 어려운 신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이 떨어지는 기자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금전을 갖다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신문 기자도 많이 있는 이유가 신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그 신문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요, 이 주파수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송은 국가에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중파를 보면요, 공중파가 제한됐잖아요. 공중파를 막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근데 SBS가 그는 공중파지만 국영이 아닙니다. KBS는 이제 국영이지만, 그래서 물론 KBS도 이제 관광 공사니까 공기업이지만 국영으로 봐도 무난하죠. 그러나 SBS는 이 국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SBS가 이 방송사인데 만약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보도를 한다,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럴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방송과 신문의 차이점입니다. 즉 방송은 주파수 제한 때문에 이 마음대로 방송사를 열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몇 안 되는 이 공중파의 이 방송에 대해서 이 방송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 이거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방송과 신문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이 언론계의 성향이 참 문제가 많죠. 상당 부분이 이게 좌파로 넘어가서 의식 없이 좌파의 성향들을 많이 내게 돼 있는데,
하루속히 우리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 우파의 생각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채널 A나 TV 조선과 같은 이런 이제 이 매개체가 없었으면요, 정말 국민들이 올바른 뉴스를 접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신문과 방송이 올바른 보도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취재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취재 자유가. 근데 이제 문제는 취재 자유는 있는데 취재원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느냐. 이걸 보통 취재원 묵비권이라고 그래요. 또는 취재원 거부권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근데 취재원을 어떤 신문 기자가 글을 썼어요. 방송에 보도를 했는데, 야, 이 글에 출처가 뭐냐 말이죠. 누구한테서 이 정보를 얻어서 이런 글을 쓰느냐 할 때 그 취재원을 밝혀야 되느냐,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진실 보도를 위해서는 묵비권이 인정되는 것이 옳죠. 그렇죠? 취재원을 밝히라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비밀 이런 자료들을 주지 않을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실 보도를 위해서는 묵비권이 인정되어 오는데, 즉 취재원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어 옳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저나 이 취재원을 묵비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취재원을 묵비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한 묵비할 수 있도록 해야 옳겠지만, 완전한 묵비권을 인정하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상당 부분 이 기사에 보면 거짓 기사가 많아요. 그 기자들이 직접 좋은 취재원을 접한 다음에 기사를 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경우였냐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제 그 픽션의 소설과 같은 글을 쓴단 말이죠. 뭐 어디에 있는 김모 씨 47세 뭐가 뭐해서 어떻더라. 사실 체크도 안 하고 자기가 그 소설같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묵비권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거짓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묵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요, 언론 출판에 대해서는 허가제도 금지가 되고 검열도 금지됩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은요, 주파수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방송국의 설립을 허가제로 한다고 해서 우리 헌법의 위반이냐, 그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보의 유통 통로의 한계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 대해서, 즉 지상파 방송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그건 허가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이제 어떤 우리 법에 있냐면 5개 광고물 관리법. 여러분 이제 이 밖에 보면 각종의 간판들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간판의 크기는 얼마나 되고 도로로부터 얼마큼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5개 광고물 등 관리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의문이 있죠. 아니, 근데 내가 이 간판을 뭐 10m로 하든지 폭을 예컨대 뭐 10cm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갖다가 국가가 규제하느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은 그 표현물, 그렇죠? 외부의 표현물, 뭐 1m, 2m 또는 도로에서부터 얼마 떨어졌느냐, 떨어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광고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물의 종류나 모양이나 크기를 통제하는 것이지 광고물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집회 자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